우리는 기원전 1353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장엄한 자라고 불리는 아멘호테프 3세의 통치 37째 되는 해입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집트, 타케메트, 즉 검은 땅은 그 권능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파라오의 땅이 이처럼 눈부신 광채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린 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테베를 상상해 보세요. 도시는 아니지만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짙고 매콤하며 나일강의 토사, 연꽃, 그리고 수천 개의 제단에서 타오르는 값비싼 향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거리는 혼란스러운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표범 가죽을 두른 누비아 왕자들이 두꺼운 예복을 입은 히타이트 사절들과 협상하고 미탄니 공주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에서 내려와 신 파라오의 아내가 됩니다. 금,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왕들이 파라오에게 보낸 편지에 당신 나라에서 금은 모래와 같소라고 쓸 정도로 금의 양이 풍부합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누비아의 광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금은 신전의 지붕, 석관, 심지어 파라오의 전차까지 뒤덮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는 더 이상 단순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으로 한낮의 태양처럼 고요하고 찬란합니다. 말카타에 있는 그의 궁정은 사치의 미궁이자 인공 호수와 정원, 그리고 몇 주씩 연회가 이어지는 수백 개의 홀을 갖춘 쾌락의 도시입니다. 그는 칼이 아닌 외교로 통치합니다. 그의 권력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거대한 조각상, 거대한 사원, 장엄한 탑을 건설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돌에 새겨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이 황금기는 영원히 지속될 듯합니다. 그의 주요 부인이자 지적이고 강력한 여성이었던 티의 여왕은 겸손한 출신으로 남편의 이름과 함께 카르투슈에 새겨진 전례 없는 영예를 가진 왕비입니다. 하지만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멘호테프 3세의 찬란한 이집트에서 이 그림자는 거대하고 오래되었으며 강력합니다. 그 이름은 아문-라입니다. 아문은 한때 테베의 소박한 지역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 유래한 제18왕조가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숭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신들의 왕이자 만물의 창조주인 아문-라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들은 그의 이름으로 통치했습니다. 모든 승리는 그의 승리였고 모든 조공은 그의 조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제들, 그의 숭배를 받드는 신하들은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카르나크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신전이 아니라 국가 안에 국가라고나 할까요? 그 돌 심장은 나일강의 범람과 함께 고동치고 그 의지는 테베 성벽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제, 서기관, 장인, 노예들, 수십만 마리의 가축들, 델타의 비옥한 땅, 누비아의 금광, 모든 무역 대상의 목, 이 모든 것은 파라오의 것이 아니라 아문의 신전에 속합니다. 아문의 대사제는 이집트에서 통치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인물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가장 강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왕관을 씌우고 신탁을 통해 그들의 신성한 뜻을 선포합니다. 그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너무 가깝고 숨막힐 듯 했습니다. 아문의 아들인 파라오는 점차 신성한 아버지에게 인질이 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정책을 결정하고 후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부는 파라오의 국고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아닌 카르나크를 위해 작동하는 관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아문의 그림자가 왕좌에 드리워졌습니다. 총명하고 유능한 정치가 아멘호텝은 이를 직감합니다. 그는 권력의 저울이 위험할 정도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제직에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교묘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균형을 잡을 방법을 모색합니다. 바로 그때 전성기에 접어든 파라오는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고대에 그러나 거의 잊힌 또 다른 신에게 시선을 돌렸다. 여러 번 환생한 태양, 라가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얼굴에게,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눈부신 원반에게, 아톤에게. 아테는 매나 양의 머리를 가진 의인화된 신이 아닙니다. 그는 순수한 에너지이자 인문한 사제들뿐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우주의 힘입니다. 파라오는 카르나크의 아텐을 위한 신전을 아문 사제들의 바로 코앞에 짓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뢰용 배를 아텐의 광채라고 부릅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아문의 아들이 아니라 햇빛의 직접적인 화신이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아직 혁명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반란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아몬 숭배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여 대안적인 권력의 중심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은 후계자입니다. 아버지 아멘호텝과 같은 이름을 가진 젊은 왕자. 그는 말카타의 호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두 땅의 주인이신 신성한 아버지가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야만 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집트의 황금이 궁전뿐 아니라 카르나크의 끝없는 보물창고까지 풍요롭게 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는 연꽃 향기뿐 아니라 제국의 심장부에서 솟아오르는 숨겨진 갈등의 냄새까지 들이마십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솟아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단순하지만 무시무시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림자가 너무 커졌다면 어쩌면 다른 빛의 근원을 찾는 것을 그만둬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낡은 그림자를 지워야 할지도 모른다. 테베 안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카르나크 신전의 거대한 탑들이 도시 위로 길고 검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 그림자는 궁전의 벽을 따라 살금살금 기어가며 시장과 집들을 덮습니다. 그것은 돌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력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아문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은 곧 자신의 의지에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 이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파라오와 함께 이 그림자에 도전하여 이집트를 전례 없는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여인이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전성기의 이집트를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황금빛 제국이었고 국고는 누비아의 조공과 메소포타미아의 선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의 수도 테베의 공기는 짙고 무겁습니다. 달궈진 돌, 나일강의 토사, 아문라 신전의 향, 그리고 영원을 건설하는 수천 명의 건축가들의 땀 냄새가 진동합니다. 제18왕조는 한 세기 반 동안 통치해왔으며 파라오의 권력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궤도처럼 흔들림 없어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풍요에 살아있는 화신, 태양 파라오 아멘호텝 3세가 있습니다.
그의 궁정은 사치와 의례에 얼어붙은 교양곡과 같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눈빛, 모든 속삭임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질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연의 여지도 미지의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주들은 하렘에서 태어나고 그들의 족보는 7대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귀족들은 천천히 한 걸음씩 그리고 죽음 훨씬 전에 미래의 무덤벽에 그들의 이름과 업적이 새겨집니다. 모든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돌에 이야기가 있는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모습은 바람 한 줄기가 아니라 귀청이 터질 듯한 합창 속 갑작스럽고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과도 같았다. 그녀는 그저 나타난다. 연대기, 비문 부조 속에 왕세자, 그리고 이 이름의 네 번째 통치자가 될 젊은 아메노텝 곁에. 그녀의 이름은 네페르 아텐, 네페르티티입니다. 아텐의 가장 아름다운 여신, 그 아름다움이 오셨다. 그 이름 자체가 선언문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오셨다. 어디에서 왔는가? 그 질문은 테베의 건조한 공기 속에 답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수세기 동안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녀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멤피스 출신의 한 하급 사제의 혈통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시아버지가 기르던 말들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문명 전체의 상징이 된 그 여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과거는 침묵 그 자체입니다. 무덤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의 침묵.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지만 이 비밀을 제외한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듯한 파피루스의 침묵. 그녀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깨진 그릇의 파편처럼 날카로운 버전, 가설, 논쟁을 낳습니다. 첫 번째 버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집트인으로 아이라는 권력자의 딸입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신하가 아닙니다. 그는 파라오의 장인에게 흔히 주어지는 칭호인 신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테이는 비문에서 네페르티티의 유모로 언급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고 유모를 지칭하는 존칭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네페르티티의 이야기는 기발한 정치적 음모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야심찬 귀족은 왕자의 특이한 성향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녀는 지적이고 아름다우며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권력을 향한 거대한 게임에서 계산된 수였습니다. 아이는 우연히도 투탕카멘 이후 파라오가 되면서 결국 권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더 이국적이고 더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외국인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머나먼 미탄니 왕국의 공주입니다. 타두케파라는 미탄니 공주가 노령의 아메노테프 3세의 아내가 되기 위해 이집트로 파견되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강대국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왕조의 결혼. 공주와 그녀의 풍성한 지참금을 실은 배가 지중해를 건너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갔지만 그녀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태양 파라오가 죽고 관습에 따라 외국인 신부는 그의 아들, 젊은 아멘호테프 4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아마도 외국인 타두케파가 새로운 이집트식 이름 네페르티티를 받은 것은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왔다. 이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이목구비가 때때로 이집트인답지 않게 보이는 도상학적 특징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에 관한 이야기로, 운명은 어린 소녀를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한 하렘에서 다른 하렘으로 옮겨가 곧 그녀의 새로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남자의 품으로 밀어넣습니다. 덜 알려진 다른 설들도 있습니다. 그녀가 왕족의 측근, 즉 미래의 남편의 사촌으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랐다는 설, 그리고 민신 숭배의 중심지인 아크밈 시의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들은 각각 지지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쩌면 이건 의도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의 과거가 의도적으로 지워지거나 어둠 속에 남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곧 스스로를 아크나텐이라 칭하게 될 아멘호텝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통, 고대 신, 족보, 이 모든 것은 그가 이집트 땅에서 날려버리고자 했던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고귀한 조상의 흔적과 아몬 사제단과의 인연을 가진 아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상태, 과거 없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준비가 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찾았다. 아니, 그녀가 그를 찾았다. 신비로운 미소와 새로운 아름다움의 도래를 약속하는 소녀. 그들의 결합은 하나의 특이점이 되었고, 두 명의 놀라운 인격이 만나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종교 및 문화 혁명을 낳은 지점이 되었다. 그녀는 왕위 계승자의 아내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곧 단순한 위대한 왕비라는 역할은 그녀에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과거가 없는 여인이 모든 것을 바꿀 여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테베를 상상해 보세요. 도시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입니다. 강대한 제국의 심장부 아문라 신을 찬양하는 찬가의 리듬에 맞춰 고동칩니다. 카르나크에 있는 그의 주 사원은 단순한 성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안의 국가, 어둠 속으로 물러나는 거대한 기둥들의 돌 숲이며 그곳의 공기는 천년의 향으로 가득합니다. 아문의 사제들은 신의 단순한 하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부유한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이며 고문입니다. 그들의 손은 국고, 군대, 심지어 파라오의 의지까지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시를 쥐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은 신성하지만 사제들의 권력은 실제합니다. 그 힘은 금, 곡물, 그리고 18왕조의 여러 세기에 걸쳐 축적된 영향력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벨리스크의 화강암처럼 단단한 젊은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멘호테프 4세입니다. 아문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카르나크의 그림자가 자신의 왕좌를 삼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집트의 황금이 자신의 보물 창고가 아닌 사제들의 끝없는 금고로 흘러드는 것을 느낍니다. 정복자들의 피가 그의 혈관에 흐르지만 그는 신의 종들이 주인보다 더 강력해진 신에 대한 의식과 의무의 그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눈을 들어 올렸다. 성소의 어둠 속에 숨겨진 아몬의 상이 아니라 나일 삼각주의 농부부터 누비아 광부까지 모두가 보는 것을. 눈부신 태양의 원반 아톤. 처음에는 단순히 강조점의 변화일 뿐이었다. 이전에는 라신의 하위 요소였던 아톤이 승천하기 시작했다. 파라오는 카르나크의 아문의 성벽 바로 아래 아톤을 위한 새로운 사원을 지었다.
도전은 무너졌다. 새 사원의 벽은 신을 가리지 못했다. 지붕도 없었다. 뜨거운 햇살에 노출되어 있었고 신의 유일한 우상은 하늘 그 자체였다. 아문의 사제들은 이를 차갑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젊은 통치자의 또 다른 변덕이었다. 그들은 더 심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새벽 혁명이었습니다. 아멘호텝과 그의 위대한 왕비 네페르티티는 아텐에게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단순한 태양신이 아니라 유일하고 보편적인 창조자였습니다. 인공 조각 속에 숨지 않는 신이었습니다. 빛과 생명의 본질을 지닌 신이었습니다. 그는 답답한 궁궐에서 피비린내 나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물은 씨앗을 싹 틔우고 아기의 가슴에서 심장이 뛰게 하는 온기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신이 아닙니다. 그는 온 세상의 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의 빗줄기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닿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눈멀게 하는 생각이었기에 천년된 이집트 신앙의 틀 전체를 불태워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 자칼, 악어의 머리를 한 수많은 신들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복잡한 장래의식이나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위한 마법의 공식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빛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이해하는 자,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통치 5년째, 아멘호텝은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이집트인에게 이름은 필수적이며 운명과도 같습니다. 아멘호텝, 아텐에게 유용한 또는 아텐의 정령이라는 뜻의 아케나텐이 태어납니다. 그의 뒤를 이어 네페르티티도 이름을 바꿉니다. 그녀는 네페르 아텐, 즉 아텐의 완벽함은 아름답다로 개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직함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공식적인 퇴위이며 구세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하지만 수도의 모든 돌에 드리워진 과거의 그림자에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테베는 아문신의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든 탑에 새겨져 있고 그의 조각상은 모든 틈새에서 솟아 있습니다. 아크나텐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면 옛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는 테베를 개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테베를 버릴 것입니다. 파라오는 사막으로 나아간다. 그 앞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테베와 멤피스 사이에 텅 빈 햇볕에 그을린 고원, 어떤 신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 고대 의식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 그는 아톤이 직접 나타나 자신의 도시 부지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바위에 새겨진 14개의 거대한 경계석으로 미래 수도의 경계를 직접 표시한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과 아내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곳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새로운 도시는 아케트 아톤, 즉 아톤의 지평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수만 명의 노동자, 건축가, 예술가, 그리고 서기관들이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대상들은 멀리 떨어진 채석장에서 돌을 나릅니다. 수천 명의 손이 진흙을 반죽하여 수백만 개의 진흙 벽돌을 만듭니다. 사막은 건설의 웅성거림으로 생동감을 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도 건설이 아닙니다. 무에서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빛의 유일신에게 바치는 유토피아입니다.
한편 테베에서는 아문과 다른 고대 신들의 신전들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그들의 이름은 기념비에서 지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림자 지배자였던 사제들은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저주는 모래에서 태어난 도시를 향해 북쪽으로 향하는 왕실을 실어 나르는 수레이의 삐걱거리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아크나텐과 네페르티티는 테베에서 멀어져 나일강을 따라 항해하는 배의 갑판에 서 있습니다. 그들 뒤로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카르나크의 탑, 조상들의 무덤,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뜨거운 사막의 공기와 새로운 새벽의 약속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국을 빛으로 이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단순한 모래와 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폐위된 신들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버려진 성소의 어둠 속에 숨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베는 숨 막힐 듯 답답했다. 제국의 심장부이자 고대 수도였던 테베는 아텐을 기리는 향이 아닌 옛 권력의 향기로 가득했다. 카르나크 신전의 모든 돌, 하늘로 솟아오른 모든 탑은 아문라와 그의 사제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이곳에서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그들의 금은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숨막힐 듯했다. 이 성벽 안에서 아크나텐의 혁명은 실패로 끝났다. 생명을 주는 태양 원반, 그의 유일신 아텐은 수천 년 된 우상들의 그림자 속에서는 진정으로 빛날 수 없었다. 파라오와 그의 왕비에게는 옛 신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빈 캔버스, 즉 더럽혀지지 않은 장소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이것은 단순한 왕실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대이동이었습니다. 거대한 함대가 나일강을 따라 출항했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타르를 칠한 선체 측면을 에메랄드빛 바닷물과 대조시키며 하얀 돛을 신들의 숨결이라 여겨지는 바람을 받아들였습니다. 황금빛 캐노피 아래 기함의 뱃머리에는 파라오 아크나텐과 그의 위대한 왕비 네페르티티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궁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에서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테베에서 나흘간의 여정. 나흘 동안 그들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시리스와 이시스에게 기도하는 마을과 도시들을 지나 수세기 동안 같은 법에 따라 경작되어 온 들판을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리고 동쪽 해안에 이르자 사막이 펼쳐졌다. 이곳은 절벽이 굽이치며 하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된 야자수처럼 평원을 감싸 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지평선은 맑고 완벽했습니다. 이곳의 일출은 단순히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아텐이 세상에 드러내는 매일매일의 손에 잡힐 듯한 기적이었습니다. 아크나텐은 이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텐이 직접 자신을 이곳으로 안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신이나 여신의 영역도 아닌 이곳 말입니다. 그는 해변에 발을 내디뎠고 네페르티티도 그와 함께 해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로운 땅, 무인지대의 먼지가 그들의 샌들 밑에서 처음으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장소는 아케타텐, 즉 아텐의 지평선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봉헌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라오와 왕비는 전기 전차를 타고 미래의 도시 경계를 돌았습니다. 그의 통치 5년째 8월 14일 아크나텐은 위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조상에게도 그리고 영원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 네페르티티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 경계를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아크나텐은 영원히 유일신의 신성한 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바람에 날려가지 않았습니다. 돌에 새겨졌습니다. 계곡을 둘러싼 절벽에 직접 새겨진 14개의 거대한 경계 비석. 각 비석에는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크나텐, 네페르티티, 그리고 그들의 딸들은 아톤에게 제물을 바쳤고, 아톤의 손바닥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왕족에게 다 생명과 힘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행성 자체에 새겨진 영원한 계약이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그들의 맹세는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시, 즉 공동의 미래였습니다. 그러자 사막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손길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건축가, 필령사, 석공, 목수, 물 깃는 사람, 그리고 진흙 벽돌 제작자까지. 그들은 테베처럼 수세기 동안 화강한 블럭으로 거대한 사원을 천천히 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속도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혁명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속도의 비밀은 탈라타트라고 불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작고 표준적인 사암 블럭들은 새로운 도시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근처 채석장에서 수천 개씩 운반되었습니다. 성벽은 시간 단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망치와 끌소리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기는 하얀 석회한 먼지로 가득 차 피부에 쌓이고 땀과 섞여 옷을 갉아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먼지였습니다. 도시는 성장했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만에 성장했습니다. 길고 완벽하게 곧은 왕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며 궁전과 사원을 하나의 생명의 동맥으로 연결했고 유일신에 대한 신앙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귀족들을 위한 호화로운 별장들이 정원과 연못을 갖추고 세워졌습니다. 장인들을 위한 숙소가 지어졌고 조각가와 보석 세공인들의 작업실에서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심장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텐 신전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전에 알고 있던 어떤 사원과도 달랐습니다. 어둡고 신비로운 성소도, 햇빛이 가려지는 하이포 스타일 홀도 없었습니다. 아톤 신전은 하늘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제단이 있는 수많은 뜰이 지붕 없는 본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자는 인위적인 그림자에 숨지 않고 신이 바라는 생명의 빗줄기 바로 아래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은 빛의 도시였습니다. 유토피아의 도시였습니다. 두 사람 파라오와 그의 왕비의 의지로 창조된 개인적인 우주였습니다. 그들은 북쪽 궁전 발코니에서 그 우주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늪지대 덤불 속에서 가족의 전원 생활을 묘사한 프레스코화가 이미 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곳 아케타텐에서 그들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펼친 최초의 예언자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모래와 돌멩이에서 오직 신앙의 힘으로 그들은 새로운 세계의 수도를 세웠습니다. 아텐의 지평선 위에 빛나는 도시, 기록적인 시간 속에 지어진 영혼의 환상. 하지만 그 빛나는 지평선 너머, 모래와 인간의 기억 속에서 고대 신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테베를 떠난다. 천년의 권력, 화려한 신전의 문, 향과 힘으로 가득 찬 답답한 공기를 떠난다.
기둥 그늘에서 속삭이는 아문의 사제들을 뒤로 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하다. 파라오 아크나텐은 과거의 등을 돌린다. 그는 백성을 사막으로 이끈다. 그곳 한 사람의 의지로 깎아 만든 맨 땅 위에 새로운 도시가 탄생합니다. 아케타텐, 아텐의 지평선, 유일신의 무자비하고 정화하는 빛으로 물든 하얀 석회암 도시. 이곳에는 어두운 신전도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숨겨진 방도 없습니다. 아텐의 신전은 하늘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전의 안뜰은 햇살을 가두는 함정이고 제단은 과일과 꽃으로 가득 찬 소박한 탁자이며 얼굴을 가리지 않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공중에는 망치 소리와 바퀴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케타텐은 거대한 건설 현장이며 모래와 돌로 형상을 이루는 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바로 그 한가운데 이 새로운 세계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크나텐과 네페르티티입니다. 돌을 보세요. 아케타텐의 귀족들의 무덤에 새겨진 부조들을 보세요. 여기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위대한 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세기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전통이 깨집니다. 그녀는 남편과 동등합니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래도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그들의 형상은 같은 크기,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끌에 의해, 신들의 뜻에 의해, 아니 적어도 지금 그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파라오의 뜻에 의해 부여된 것입니다. 네페르티티의 이름은 수천 년 동안 파라오의 전유머리였던 타원형 프레임 카르투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 돌은 사람들이 속삭일 수밖에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녀의 지위는 이전의 어떤 여왕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후계자의 어머니도 왕좌의 장식품도 아닙니다. 그녀는 새로운 신학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지상의 신성 방정식의 반쪽입니다. 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크나텐, 네페르티티, 그리고 그들의 6 딸들입니다. 이집트 미술에서는 볼 수 없는 다정한 가족 풍경입니다. 파라오는 한 딸에게 키스하고 왕비는 다른 딸을 무릎에 안고 있으며 세 번째 딸은 귀걸이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는 아텐의 원반이 그들을 향해 빛을 뿜어내고 있으며 각 비출기는 생명을 주는 작은 손, 앙흐로 끝납니다. 이 가족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과 신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아텐에게 기도하려면 아크나텐과 네페르티티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집, 궁전은 이제 이집트의 주요 사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대담한 상상력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사막 탈출 이전에 만들어진 카르나크 신전의 화강암 블럭입니다. 파라오의 예복을 입고 적을 제의적으로 학살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치자의 고전적인 이미지이자 그의 권력과 마트,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얼굴은 네페르티티의 것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포로의 머리 위로 철퇴를 지켜든 그녀는 손에 절대 권력의 상징인 호를 들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원 속에 새겨진 혁명입니다. 왕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여왕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전차를 타고 행렬을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아크나텐이 뒤에 서 있거나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동안 그녀는 홀로 아텐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머리 장식인 높고 푸른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명함이자 개인적인 권력의 상징이 됩니다. 위대한 왕비와 두 땅의 여인이라는 전통적인 칭호는 새롭고 전례 없는 칭호로 보완됩니다.
그녀는 봉동 섭정입니다. 아직은 명목상의 섭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섭정입니다. 모든 부조와 비문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크나텐의 권력은 그녀 없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신은 두 사람을 통해 말합니다. 아크나텐 통치 12년 즈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딸 중 한 명인 메케타텐이 죽습니다. 왕릉의 슬픔에 잠긴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아크나텐과 네페르티티가 슬픔에 뒤틀린 채 흐느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인류의 비극이지만 정치적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파라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비아에서 시리아까지 뻗어있는 제국은 확고한 지도력을 요구하는 반면 종교개혁은 여전히 침묵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새롭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공식 문서에는 아크나텐의 이름과 함께 새로운 공동섭정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왕위명은 앙크에페르레이고 본명은 스멘크 카레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왕조의 측근 출신 왕자일까요? 파라오에게 등극한 귀족일까요? 문서는 부족하고 묘사는 모순됩니다. 그러나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스멘크 카레의 이름에는 종종 아크나텐의 총애를 받는 자라는 별칭이 붙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페르티티가 자신의 이름에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네페르 아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아텐의 아름다운 완벽함은 그녀의 새로운 공동섭정자의 이름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스멘크 카레를 묘사한 일부 조각상은 뚜렷하게 여성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가느다란 허리, 넓은 엉덩이, 투투모세의 작업실에서 발견된 유명한 흉상을 고통스럽게 연상시키는 얼굴 생김새. 만약 남성 스멘크 카레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실패한 남편과 불안정한 국가에 직면한 네페르티티가 마지막으로 가장 용감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 어땠을까요? 한 세기 전 그녀보다 앞서 단 한 명의 여성 하트셉수트만이 내딛었던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녀가 파라오의 가짜 수염을 기르고 남자 이름을 쓰고 섭정 여왕이 아닌 진정한 왕으로 왕위에 오른다면 어떨까? 부조 속에 담긴 그녀가 쥐고 있던 홀은 이제 진정한 그녀의 손에 쥐어질 수 있었다. 그 돌은 더 이상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현실이 된 것이다. 네페르티티 왕비는 사라지고 파라오 네페르 아텐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아름다움은 사라졌다. 통치자가 도착했다. 사막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을린다. 그리고 바로 이곳, 이 벌거벗은 처녀의 땅, 새하얀 불에 그을린 땅에 아크나텐이 기적을 일으키라고 명령했다.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도시, 아크나텐, 아텐의 지평선. 테베는 잊어버리세요. 수백 년 된 카르나크 신전도, 그 엄숙한 지하 납골당도, 옛 신들이 향연 속에 숨어있던 어두컴컴한 전당도 잊어버리세요. 이곳 아케타텐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신전에는 지붕이 없었고 안뜰은 자결하는 태양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신이 여기 어디에나 피부에 닿는 모든 광선 속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고 전능한 아텐에게는 돌로 만든 우상이나 어두운 성소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형상은 하늘에 빛나는 원반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온기로 가득 차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수만 명의 손이 이 유토피아적인 도시를 놀라운 속도로 건설했습니다. 하얀 석회암은 눈부신 광경이었습니다.
넓고 곧은 길들은 매일 백성들보다 앞서 달리는 왕족 부부의 전차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귀족들의 궁전과 별장, 장인들의 집, 병영 등 모든 것이 하나의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옛 신들에 대한 숭배로 더럽혀지지 않은 땅에 새로운 세상을 처음부터 건설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아톤이 세운 천상의 질서를 반영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의 중심에는 바로 그 중심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왕조가 아니라 성가족이었습니다. 아케타텐의 수백 점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놀랍습니다. 수천 년의 전통을 깨뜨립니다. 파라오는 더 이상 무표정한 신, 차가운 권력의 덩어리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집 제단에 새겨진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케나텐과 네페르티티가 딸들과 놀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춥니다. 네페르티티는 그의 무릎에 앉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6달인 두 소녀는 부모 위로 기어올라 목걸이를 잡아당기며 웃습니다. 그들의 몸은 고대 기준으로는 불완전합니다. 길쭉한 두개골, 가느다란 목, 그리고 둥근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입니다. 이집트는 이전에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치자의 사생활, 인간적인 감정, 사랑, 이 모든 것이 국가 종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가족은 롤모델이 되었고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아크나텐과 네페르티티를 통해서만 아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예언자이자 대제사장, 살아있는 성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의 전차가 아크나텐의 거리를 질주하는 것은 단순한 달리기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이자 신성한 삼위일체, 즉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텐의 광선으로 따뜻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조로 새겨진 아텐의 광선은 생명의 상징인 앙크를 뻗은 작은 손으로 끝을 장식합니다. 목가적인 풍경, 석회암에 새겨져 영원한 태양 아래 얼어붙은 완벽한 그림. 하지만 이 가정적인 다정함에 속지 마세요. 이 전원 풍경 속에는 강철 같은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페르티티는 단순히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공동섭정자입니다. 묘사된 모습에서 그녀의 몸은 남편과 크기가 같습니다. 여왕이 항상 더 작게 묘사되었던 옛날에는 전례 없는 대담함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위대한 왕비만이 아닙니다. 부조에서 그녀는 파라오에게만 허락된 왕관, 즉 푸른 케프레시 왕관이나 심지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이중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녀는 남편 없이 아텐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전사의 모습으로 이집트의 적들 위로 철퇴를 지켜든 그녀는 수세기 동안 남성 파라오의 전유물이었던 광경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거울상이자 반쪽, 새로운 신앙의 여성적 화신입니다. 아크라텐이 사제이자 예언자라면 네페르티티는 여사제이자 여신입니다. 그들의 결합은 아텐의 창조적인 힘이 지상에 구현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텐의 지평선에는 삶이 흘러갔다. 겉보기에 조화로웠던 세월. 계곡을 둘러싼 험준한 절벽 너머로 옛 세상이 영원히 사라진 듯 했던 세월.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 같았다. 왕족 부부의 아침 마차 여행, 아텐 신전에서의 의식, 궁궐에서의 국정 운영, 그리고 조용한 가족 저녁.
6 딸들은 아문라, 오시리스, 이시스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앙의 그늘 아래 자랐다. 그들의 우주는 아텐이었고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부모였다. 하지만 이 햇살 가득한 계곡 너머에는 옛 세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잃은 테베의 사제들은 배교자들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군사 지도자들은 불안한 눈으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라오가 종교개혁에 몰두하는 동안 히타이트의 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나일 강변 마을의 평민들은 가정의 수호자이자 사후세계로의 안내자인 오래되고 친절하며 이해하기 쉬운 신들의 점토 조각상을 비밀리에 계속 조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케타톤의 목가적 꿈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것은 연약했다. 그것은 단 2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결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용서 없는 태양 아래 존재했다.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태양. 그들은 북쪽에서 왔습니다. 수도에 관청 향기가 가득한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아니라 시리아의 햇볕에 바싹 말라붙고 대상로의 먼지 냄새를 풍기는 거친 점포판이었습니다. 구운 점토 조각 하나하나가 하나의 편지였습니다. 변두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들은 빛나는 도시 아케타텐에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합창단을 이루었습니다. 아크나텐과 네페르티티의 뜻에 따라 건립된 이 수도는 새로운 신 아톤에게 바치는 찬가였습니다. 생면을 주는 원반의 광선 아래 이곳의 조화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무덤과 사원의 벽에 새겨진 부조는 신성한 사랑의 황금빛으로 물든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세상을 묘사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위대한 왕비는 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였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폐쇄적이고 자급자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모래가 가나안의 바위투성이 언덕과 레바논의 삼나루 숲으로 이어지는 이 빛나는 현실의 거품 너머에서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증거는 서령 문자로 압축되어 서신의 집에 있는 필사자들의 책상 위에 매일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아마르나 기록 보관소라고 부릅니다. 382개의 점토판, 382개의 도움 요청, 비난 또는 절박한 충성 호소. 이것은 고급 문학이 아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관료주의적 일상이다. 이 편지들의 언어는 당시 외교의 국제어였던 아카드어지만 모국어가 아닌 가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들은 서두르고 두려워한다. 문법은 깨지고 단어들은 반복되어 주문처럼 변한다. 저는 왕이시여 나의 죽은 께 7번 또 7번 엎드려 절하옵니다. 엎드려 절하옵니다. 거의 모든 편제는 이렇게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례적인 굴욕 뒤에는 가혹한 진실이 숨어 있다. 이 파멸의 합창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은 비블로스의 통치자 리브하다라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스스로를 파라오의 충직한 개라고 불렀다. 수세기 동안 이집트의 배와 석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고급 삼나물을 공급해온 고대 항구 도시, 그의 도시가 포위당했다. 적은 외국의 정복자가 아니라 이집트의 같은 속국 아무르의 야심만만하고 무자비한 통치자 아지루였다. 그는 도시마다 리브하다의 영토를 조금씩 갉아먹으며 도로를 막고 농작물을 불태웠다. 기록 보관소에 60여 통이 보관된 리브하다의 편지들은 절망의 모든 단계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처음에는 가신답게 절제된 어조로 국경 지역의 문제들을 중심부에 알랜다. 그는 소규모 궁수부대를 요청한다. 50명, 어쩌면 100명 정도. 그저 깃발을 내걸고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모두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답변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바뀐다. 리브하다 왕은 더 이상 단순히 파라오에게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궁정의 특정 고위 인사들에게 편지를 쓰며 적어도 누군가에게라도 연락을 취하려 애쓴다. 왕께 비블루스가 왕께서 가장 신뢰하는 도시라고 전하시오. 왜 왕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한편 아지루는 이웃 도시 시무란을 점령한다. 비블로스에는 난민들이 몰려든다. 도시에는 기근이 시작된다. 답변이 없습니다. 이제 리브하다가 비명을 지른다. 그의 서령 문자는 얼어붙은 울부짖음과 같다. 나는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 내 동족은 자식들을 식량 때문에 노예로 팔고 있다. 아지루가 문 앞에 서 있다. 너희가 도움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도시는 함락될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때로는 한 무리의 대상과 함께 3통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는 간청하고 비난하고 그의 가족의 과거 행적을 우리에게 일깨운다. 그리고 아케타텐에서는 아텐의 태양이 여전히 지평선 위로 떠오릅니다. 네페르티티와 아케나텐은 환호하는 군중이 꽃으로 장식한 황금마차를 타고 의식을 거행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편지들을 읽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하들이 파라오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북쪽에서 전해진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 이상적인 세계관이 훼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은 이 편지를 읽고 신성한 부부의 관심을 끌만한 가치가 없는 야만인들의 하찮은 다툼으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리브하다의 목소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치자 압디 헤바는 하비루 무리가 그의 땅을 약탈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서로 불평하고 파라오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며 즉시 그의 적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방 전체는 음모, 배신, 그리고 사소한 전쟁으로 뒤엉킨 그물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산 너머에는 새롭고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세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바로 히타이트 제국이었습니다. 히타이트 제국은 이 혼란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이집트의 속국들을 차례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비블로스를 살해한 아지루는 결국 공개적으로 히타이트에게 항복했습니다. 네페르티티는 이 점토판을 보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만약 보았다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녀는 이것을 파멸의 전조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단지 유일신을 섬기는 그녀의 주된 목표에서 귀찮은 존재로 여겼을까요? 아마르나 부조는 그녀가 모든 국정 문제에 있어 남편 곁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아내일 뿐만 아니라 공동 석정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침묵은 곧 그녀의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결정 또한 그녀의 결정이었습니다. 리브하다의 마지막 편지는 비블로스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친형에게 배신당해 고향 도시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베이르트에서 피난처를 찾은 그는 그곳에서 최후의 가장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후 그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지루의 부하들이 그곳에서 그를 따라잡았다고 믿습니다. 파라오의 충견은 주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케타톤의 기록 보관소에는 그의 편지들이 등나무 바구니에 담겨 라벨과 목록으로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항의와 티레에서 온 답장 옆에도 말입니다. 수십 년 후
아케타톤이 유령 도시가 되고 아케나텐과 네페르티티의 이름이 저주를 받을 때 이 기록 보관소는 모래 속에 묻힐 것입니다. 이 기록 보관소는 한 시대의 진정한 사운드 트랙을 우리에게 보존해 줄 것입니다. 왕들이 명령한 아텐에게 바치는 창가가 아니라 바로 그때 새로운 태양의 눈부신 햇살 속에서 죽어가기 시작한 제국의 가장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속삭임, 그리고 울부짖음으로 피어오르는 소리입니다. 아크나텐 통치 12년째, 태양의 도시 아크나텐은 사막의 하얀 빛으로 물들었다. 수천 발이 흩어널리는 먼지가 향과 이국 짐승들의 냄새와 뒤섞였다. 제국 전체가 신과 파라오에게 조공을 바쳤다. 누비아의 금, 레바논의 삼나무, 크레타의 도자기, 시리아의 말들, 세상의 보물들이 두 사람의 발밑에 흘러내렸다. 아텐의 살아있는 화신 아크나텐, 그리고 그 옆에는 모든 면에서 그와 동등한 네페르티티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 그 이상입니다. 이 장엄한 축하 행사의 부조에서 그녀는 파라오와 같은 자세로 서 있으며 몸집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직접 선물을 받고 강대국의 사절들 위로 손을 뻗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실제하며 만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공동 섭정자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네페르 아텐, 네페르티티. 아텐의 완벽함은 아름다우니 아름다움이 도래했다. 그녀의 모습은 사원의 벽, 궁궐의 탑, 아케타텐의 평민들이 착용했던 작은 부적 등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신앙의 상징이자 후계자의 어머니며 왕조의 안정을 보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침묵.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사라지면서 역사의 기록 보관소에 깊고 모든 것을 삼키는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아크나텐 통치 14년이 시작됩니다. 아크나텐의 영원한 건축물을 위해 석재를 깎는 일꾼들이 있는 데이르 아부 힌니스 채석장에서 한 필경사가 그녀의 이름이 적힌 마지막 날짜가 적힌 비문을 남깁니다. 왕의 위대한 배우자, 그의 사랑하는 두 땅의 여인, 네페르 아텐, 네페르티티여, 영원 무궁토록 사시기를. 이것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선 이후로 그녀의 왕비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공식 문서에도, 어떤 사찰 기록에도, 어떤 개인 무덤에도 없습니다. 수도를 수놓았던 그 여인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을까요? 전염병은 고대 세계의 재앙이었고 가난한 자나 파라오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공동섭정이었던 위대한 왕비의 경우라면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최고의 예우로 미라로 만들어졌고 그녀의 지위에 걸맞은 무덤에 안치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매장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우샤브티는 단 하나도, 석관 조각 하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불명예에 빠졌을까요? 남편의 총애를 잃고 망각 속으로 추방되었을까요? 이 또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들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아톤 왕조 개혁 전체의 신학적 토대였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그녀는 그의 본질적인 여성적 위격이었습니다. 그녀를 파괴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신앙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궁정에서 영향력 있는 또 다른 여성, 아크나톤의 두 번째 아내 키아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초상은 황급히 지워졌고 그녀의 이름은 네페르티티의 장녀 메리타텐의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궁궐 내 음모가 맹위를 떨쳤지만
네페르티티만큼 위대했던 인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단순한 불명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백 속에 새롭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공동 섭정 파라오, 그의 이름은 스멘크카레입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 고령의 아크나텐과 함께 몇 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 후 마찬가지로 신비롭게 사라집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아크나텐의 사위일까요? 다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일까요? 아니면 그의 형제일까요? 수십 년 동안 이집트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파라오의 왕의 이름입니다. 안크헤페롤의 스멘크카레. 하지만 어떤 비문에서는 이 이름이 여성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크헤페룰의 라의 살아있는 현연, 그리고 그 옆에는 연구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별칭이 있습니다. 아케나텔의 총애를 받는 자 또는 남편에게 효과적인 자. 남편에게 효과적이에요? 이 문구가 핵심이 되었다. 산발적인 조각들, 지워진 상형 문자, 다시 쓰인 카르투슈에서 점차 믿을 수 없지만 논리적인 이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네페르티티가 죽지 않았다는 이론, 추방되지 않았다는 이론, 전례 없는 업적을 이루었다는 이론이었다. 그녀는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남편아 유산을 보존하고 테베의 옛 사제들이 이미 칼을 갈고 있던 시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이름, 즉 여성적 본질을 버리고 남성 왕위명과 파라오의 정식 칭호를 채택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스멘크카레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의 이름과 너무나 흡사한 파라오 네페르와튠이었죠. 남성으로서 통치했던 여성, 이집트 역사상 최초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가장 대담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설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네페르티티의 갑작스러운 실종과 스멘크카레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설명합니다. 왕실 이름의 이상한 수식어와 여성형을 설명합니다. 여왕으로서의 무덤이 없었던 것도 설명합니다. 그녀는 파라오로서 매장되어야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상상해보세요. 권력의 정점에 오른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크나텐은 약해지고 그의 적들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혁명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것, 즉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합니다. 파라오의 가짜 수염을 쓰고 홀과 도릿개를 들고 왕의 가면 뒤에 얼굴을 가린 채 계속 통치합니다. 네페르티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유령이 되어 사라져가는 태양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고대 신들의 그림자가 다시 이집트에 들이오기 전에 빛을 붙잡으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14살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 최후의 가장 비극적인 행위를 저지를 뿐입니다. 아테네 해가 지고 있었다.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 기대했던 혁명은 그 자체로 유토피아적인 모래밭에서 좌초되었다. 아크나텐의 후계자가 짧고 흐릿하게 통치한 후 한 아이가 제18왕조의 왕위에 올랐다. 9살쯤 된 허약한 몸을 가진 소년이었는데 그 이름은 아직도 지나간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 아텐의 살아있는 형상 투탕카텐이었다. 권력은 공허함을 혐오한다. 어린아이가 차지한 왕좌는 강자를 부르는 공허함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 연꽃기둥 그늘 아래 두 남자가 어린 파라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명은 현명하고 교활한 늙은 궁정신하 아이였는데 어쩌면 그 소년의 할아버지이자 위대한 티의 여왕의 동생일지도 모른다. 다른 한 명은 최고 군사령관 호렘헤비였다.
시리아 원정에서 굳건한 의지를 가진 그는 신이나 파라오가 아닌 이집트 자체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질서에 충성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되돌리기 시작한 것은 소년이 아니라 그들의 손이었다. 가장 먼저 몰락한 것은 상징이었다. 이름이었다. 고대 이집트의 권력은 단어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투탕카텐이라는 이름은 저주이자 이단의 표식이었다. 그래서 사자들은 왕국 전역에 칙령을 내렸다. 이제부터 파라오는 투탕카멘, 즉 아문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젊은 아내이자 네페르티티의 딸인 안케센파테는 안케세나멘이 되었다. 이는 단수는 글자 변경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항복이었다. 아버지의 신, 어머니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었다. 아크나텐과 네페르티티가 세운 세상의 기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테베의 위대한 신 아문은 숨어 굴욕을 당했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고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도시의 차례가 왔습니다. 건축과 의지의 경이로움, 아텐의 지평선, 아케타텐은 사막에서 우주의 새로운 중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오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궁정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귀중한 목재로 만든 가구, 왕실 의복과 기록 보관소가 담긴 상자를 싣고 낙타와 당나귀의 대상들이 태양 원반의 도시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테베로, 영원하고 오래된 수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관리, 사제, 장인, 그리고 병사들이 한 세대만 살았던 거리를 버립니다.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 넓은 길 위로 모래를 휩쓸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페르티티의 6딸들의 음악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궁전에 텅 빈 기둥 사이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아케타테는 유령 도시, 위대한 꿈과 위대한 패배의 기념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테베는 기다렸다. 테베는 탕자를 환영했다. 도시는 변함없었다. 여전히 좁고 북적이는 거리, 여전히 짙은 향과 향신료, 그리고 나일항의 토사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카르나크 신전의 압도적이고 거의 만질 수 있을 듯한 존재감이 있었다. 신전의 탐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신전은 오랜 세월의 서늘함과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17년 동안 권력과 부를 박탈당했던 아문의 사제단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은 알 수 없었지만 눈은 승리로 빛났다. 그들은 파라오를, 신을, 이집트를 되찾아왔다. 그리고 이 승리를 영원히 굳건히 하기 위해 칙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투탕카멘의 왕위 회복 비석으로 알려진 거대한 석비에 새겨진 이 칙령은 단순한 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에 대한 단죄입니다. 파라오의 목소리로 그리고 아이와 사제들의 말로 이 비석은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비석에는 폐하께서 왕위에 오르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엘레판티네에서 델타에 이르기까지 신들의 신전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의 성소는 버려지고 풀로 뒤덮였습니다. 나라는 쇠퇴했고 신들은 나라의 등을 돌렸습니다. 이집트의 국경을 확장하기 위해 시리아에 군대를 보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말이 아크나텐과 네페르티티의 유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군사적 실패, 경제적 쇠퇴, 신의 분노 등 나라의 모든 불행은 이단 파라오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왕위 회복은 정치적 책략이 아닌 구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은 신들을 달래는 독실한 통치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신전을 복원하고 재물을 2배로 바치고 신들의 금상을 다시 주조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것을 수리하고 부모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투탕카멘 자신도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림과 부조에서 그가 오페트 축제와 같은 성대한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페트 축제에서 그와 그의 아내는 신성한 바지선을 타고 나일강을 따라 항해합니다. 그는 황금마차를 타고 사자를 사냥하며 왕족의 위엄을 과시합니다. 그의 궁정은 아케타텐조차 본 적이 없는 호화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장인들은 그를 위해 황금 석관, 상감세공 가구, 우아한 설화석고 그릇 등 걸작들을 제작합니다. 파라오의 삶은 질서, 즉 마트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끝없는 의식과 제의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고대 의례와 새로운 조언자들에 둘러싸인 이 소년은 과연 행복했을까? 아문 신전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이 태어난 세상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대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이미 기념비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 위대한 네페르티티 여왕의 기억을 저주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파라오였다. 그는 지상의 신이었다. 하지만 그의 왕국은 가문의 꿈이 깃든 폐허 위에 세워졌다. 테베의 길을 따라 금박을 입힌 전차들이 질주하고 카르나크에서 아문을 기리며 다시 한번 향이 타오르는 동안 궁전의 시원한 홀에는 그림자가 길어졌다. 아이와 호렘헤베의 그림자. 소년 파라오의 왕국은 밝았지만 동시에 연약했다. 그리고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페르티티와 아크나텐에게 죽음은 단지 2번째이자 마지막 파멸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혁명은 수포로 돌아갔다. 수천 년의 토대를 파괴했던 태양신 아토는 빛을 잃었다. 이단 파라오와 그의 위대한 아내가 그토록 맹렬하게 쥐고 있던 권력은 먼지로 무너졌다. 그리고 그 먼지 위로 기다렸던 자들이, 옛 신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발을 디뎠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저주받은 도시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로 탄생한 수도, 아테네지 평선 아케타텐은 몇 달 만에 버려졌습니다. 한때 이집트 전역에서 이곳으로 쫓겨났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궁전과 사원을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유일한 충실한 추종자였던 사막의 바람이 네페르티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홀과 그녀의 아름다움이 돌로 조각되는 작업장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래는 느리고 거침없는 매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망각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젊은 투탕카멘이 이끌고 아이와 호렘헵 장군 같은 노련한 신하들의 지도를 받은 새로운 정권은 이단을 근절하려면 육체가 아니라 기억 그 자체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세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역사 삭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의 저주, 담나티오 메모리아에가 시작된 것입니다. 테베에서 파견된 석공들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배교자들의 이름이나 모습이 새겨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망치와 끌로 쳐냈습니다. 체계적이고 차갑고 국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크나텐과 네페르티티가 신처럼 서 있는 거대한 조각상에 다가가 그들의 얼굴을 깎아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왕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서 있던 자리에는 화강암 가루가 공중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들은 신전 벽의 비계를 타고 올라가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카르투슈를 조각했고 그 자리에는 보기 흉하고 텅 빈 직사각형만 남았습니다. 파라오가 딸에게 키스하고 네페르티티가 그의 무릎에 앉아있는 등 다정한 가족 풍경을 묘사한 모든 묘사는 모독되었습니다. 글은 아이들의 얼굴, 부모의 손, 생명을 주는 손바닥으로 끝나는 아테네에 상징한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광선들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정화였습니다. 이단자가 유일신 신앙으로 파괴했다고 믿어지는 우주의 조화, 마아트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망치질은 옛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지워진 모든 이름은 질서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희생이었습니다. 카르나크의 아텐 신전들은 돌 하나하나씩 해체되었습니다. 성소의 벽을 이루던 수만 개의 작은 사암블럭, 탈라트는 건축 폐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블럭들은 부활한 아문라 신을 기리는 새로운 탑과 벽을 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단적인 신전들은 말 그대로 정통 신앙의 벽 안에 파묻혔습니다. 시야에서 가려지고 벽으로 막혀 스스로 망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네페르티티와 그녀의 남편은 자신들을 저주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왕 목록에서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후세의 역사는 마치 호렘헤비 위대한 아멘호테프 3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18년간의 통치, 급진적인 변화, 문화적 격변, 종교적 광신으로 점철된 시대,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이후 공식 문서에서 아크나텐은 아케타텐의 적으로 지칭되었습니다. 네피르티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파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의 운명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그녀가 파라오 네페르아텐으로 통치했다면 그녀의 통치는 똑같은 무자비함으로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워지고 전임자나 후임자의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억의 저주는 그녀에게 거의 완벽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효과는 너무나 강력해서 3000년 후 이집트 학자들에게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상은 때때로 보존되었고 다른 여왕들의 상과 혼동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자주 마치 그녀의 영향력, 아름다움, 그리고 지성이 남편의 종교적 사상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것처럼 특히 맹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2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먼저 그녀의 시신을, 그리고 돌과 파피루스에 비친 그녀의 불멸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름이 불리는 한 사람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네페르티티의 이름이 더 이상 이집트 땅에서 언급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거의. 그녀의 도시를 묻어버린 사막은 파괴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줄 알기 때문이다. 보존하는 법도 안다. 지우고 싶지 않고 읽고 싶어 하는 이들이 올 때까지 보존하는 것이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자 가장 무자비한 우상 파괴자입니다. 산을 깎아내고 바닷물을 말리고 문명을 모래 아래 묻어버립니다. 네페르티티와 그녀의 세상에는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기억의 삭제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르투슈에서 잘려나갔고 그녀의 조각상들은 박살났습니다. 그녀의 도시 아케타텐은 버려져 바람에 버려졌습니다.
3000년 동안 사막은 이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3000년 동안 위대한 여왕의 이름은 풍화된 돌 위에 새겨진 속삭임, 누구를 저주해야 할지 아는 소수의 사제들에게만 읽을 수 없는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폐허 위로 해가 뜨고 지고 세상은 그녀의 얼굴을 잊었습니다. 그러다 20세기가 왔습니다. 증기와 전기, 그리고 새롭고 끝없는 호기심의 시대였습니다. 고대 유물에 사로잡힌 유럽은 이집트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는 옛 모험가들의 보물 찾기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꼼꼼하고 현학적이고 때로는 지칠 줄 모르고 느린 고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의 추종자 중에는 루트비히 보르하르트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독일 건축가에서 이집트 학자로 전향한 그는 전설이 아닌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이 아닌 체계를 믿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현재 텔-엘-아마르나로 알려진 아케타텐의 폐허 도시였다. 독일 동양학회의 지원을 받은 그의 팀은 수년간 저주받은 파라오의 잔해를 파헤쳤다. 그들은 집, 거리, 그리고 작업장을 발굴했다. 모든 도자기 파편, 모든 조각은 독일 특유의 정밀함으로 분류되었다. 무자비한 태양 아래서 하는 일상적이고 고된 작업이었다. 날이 갈수록 발견된 유물들은 소소했지만 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아무도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1912년 12월이었다. 발굴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다. 인부들은 지도에 P47.2라고 표시된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낸 도구와 빈칸으로 보아 작업장이었다. 투투모세라는 궁정 조각가의 작업장이었다. 12월 6일 오후 인부 중 한 명이 바닥의 잔해층을 파헤치다가 무언가 단단한 것을 쳤다. 그는 감독관을 불렀다. 조심스럽고 섬세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센티미터 단위로 삽 대신 붓이 나타났다. 수세기 동안 쌓인 잿빛의 생명 없는 먼지 속에서 놀라운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푸른 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다음에는 목에 곡선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놀란 고고학자들의 눈앞에 얼굴이 나타났다. 보존되어서는 안 될 얼굴이었다. 그녀는 3000년이 넘는 세월의 심연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위엄있고 고요하며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완전히 생동감 넘쳤다. 석회암 흉상 위에 얇게 채색된 석고가 덮여 있었다. 마치 어제 칠해진 것처럼 생생하게 물들었다. 높은 왕관에 청금석 블루, 목걸이에 에메랄드 그린, 살색 피부에 옅은 황갈색이 감돌았다. 검은 눈동자가 박힌 수정으로 만들어진 오른쪽 눈은 날카롭고 의미심장하게 응시했다. 왼쪽 눈은 빈 눈구멍으로 남아 있었는데 투트모세 스승이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이었다. 엄격한 공식을 고수하던 루트비히 보르하르트는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명은 소용없다. 직접 봐야 한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유물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예술의 걸작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시대의 얼굴, 그리고 역사가 지우려 했던 한 여성의 얼굴을 말입니다. 하지만 발견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유물 분류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모든 보물은 당시 프랑스가 수장이었던 유물관리국에 제출되었고 특별위원회가 카이로에 무엇을 남길지 그리고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했습니다. 보르하르트는 흉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전시한다면 이집트를 영원히 떠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명을 건 주사위 놀이였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에 따르면 보르샤르트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귀스타브 르페브르 경감이 그 계절에 발견된 유물들을 조사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네페르티티 흉상은 공주 석고 흉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먼지를 털고 그늘진 곳에 두었으며 보고서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르페브르는 수백 개의 유물을 대충 살펴본 후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독일은 자국 몫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천에 쌓인 흉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물은 이집트에서 사실상 밀수품처럼 토기 조각과 잔해 속에 숨겨진 채 출토되었습니다. 흉상은 베를린에 도착했지만 세상은 결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발굴 자금을 지원한 후원자 제임스 사이먼은 10년 넘게 개인 소장품으로 간직하며 극소수에게만 공개했습니다. 1924년이 되어서야 베를린 신박물관에서 네페르티티의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이었죠. 신문들은 그녀의 초상화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파리와 뉴욕의 패셔니스타들은 그녀의 화장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대칭과 초연한 위엄을 지닌 그녀의 얼굴은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시대를 초월한 여성의 아름다움과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귀환은 완료되었습니다. 이름이 저주받고 신전이 무너지고 얼굴이 지워진 그녀는 단순히 망각의 모래 속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여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대 조각가의 천재성으로 보존되고 현대학자의 끈기로 발견된 그녀의 모습은 파라오의 저주와 수천 년의 파괴력보다 강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무자비했습니다. 오래전 그녀의 파멸을 추구했던 자들은 이름 없는 모래 속에서 썩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네페르티티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의 지평선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단 한 명의 파라오의 의지로 건설된 사암 유토피아, 아케타테는 버려졌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넓은 길을 모래로 쓸어가며 어제까지만 해도 유일신 아톤을 찬양하던 궁전과 사원의 문들을 봉쇄했습니다. 혁명은 잦아들었습니다. 옛 신들은 테베에 있는 자신들의 성소로 돌아갔고 사제들은 권력을 되찾고 그와 함께 과거를 심판할 권리를 되찾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은 무자비했습니다. 이단 파라오 아크나텐과 그의 위대한 왕비 네페르티티의 이름은 지워져야 했습니다. 영원히.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끌과 망치를 든 일꾼들이 신전의 처마와 무덤의 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박상했습니다. 카르투슈에서 상형 문자를 잘라내어 왕의 이름을 의미 없는 텅 빈 타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동상은 박살나고 칙령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집트는 거의 20년의 역사를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한때 공동 섭정자였고 신성한 아름다움과 힘에 살아있는 화신이었던 네페르티티는 테베에서 누비아에 이르기까지 신전의 탑을 장식했던 얼굴이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고 그녀의 행적은 잊혔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막과 인간의 증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3000년 동안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3000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고 멀리까지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유럽 학자들과 모험가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르나이의 뜨거운 모래 사막, 저주받은 도시 아케타톤의 폐허 속에서 루트비히 보르하르트가 이끄는 독일 고고학 탐험대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912년 12월 6일은 전형적인 발굴 작업의 날이었다. 먼지가 자욱하고 덥고 단조로웠다. 인부들은 투트모세라는 궁정 조각가의 작업실이었던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있었다. 잔해와 석고 모형 그리고 미완성 작품 사이에서 인부 한 명이 무언가 단단한 것을 툭 쳤다. 그는 감독관을 불렀다. 솔과 모종삽을 이용한 조심스럽고 고된 작업이 시작되었다. 천년된 석고와 모래층에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처음에는 목의 곡선, 그 다음에는 턱선,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었다. 흉상에서 흙이 완전히 치워지자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오직 한숨 소리만이 들렸다.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 고고학자들 앞에 서 있었다. 채색된 석회암은 마치 살아있는 피부 같았다. 키가 크고 푸른 머리 장식, 이마에 새겨진 우라에우스, 섬세하게 윤곽이 잡힌 눈썹, 고든 코, 도톰하고 관능적인 입술, 그리고 눈. 수정으로 뒤덮인 오른쪽 눈은 현명하고도 냉정한 고요함으로 눈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여 응시하고 있었다. 왼쪽 눈은 없었다. 조각가가 이 연구 모형을 위해 의도했던 대로 눈구멍이 비어 있었다. 그날 저녁 루트비히 보르하르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설명은 소용없어. 이건 직접 봐야 해.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라 유물은 이집트와 원정대에 분배되었습니다. 보르하르트가 흉상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계략을 꾸몄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당국에 유물 사진을 부정적으로 제시했고 심지어 흉상의 선명한 색상을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점토를 묻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리품이 분배되었을 때 공주의 석고 흉상으로 분류된 네페르티티 흉상은 독일군에게 넘어갔습니다. 비밀리에 포장된 네페르티티 흉상은 이집트를 떠나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베를린에 있는 자선가 제임스 사이먼의 사무실을 장식했습니다. 나일강에서 종교적 폭풍을 목격했던 고대 여왕은 이제 20세기 유럽 수도의 번잡함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그녀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었고 고대 이집트뿐 아니라 영원하고 시대를 초월한 여성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흉상 복제품은 집, 잡지, 박물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잊혀진 여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세상은 산산이 조각나고 미쳐 있었다. 막 명성을 얻은 그녀는 파라오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재앙을 목격했다. 독일 제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에게 집착했던 아돌프 히틀러의 권력 상승도 목격했다. 히틀러는 그녀를 독보적인 걸작이라 칭하며 세계의 새로운 수도인 독일에 그녀를 위한 웅장한 박물관을 짓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는 나는 여왕의 머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나치 정권에게 아리아인으로 보이는 여왕은 선전 도구가 되었다. 연합군의 폭격이 베를린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귀중한 흉상은 다른 보물들과 함께 숨겨졌습니다. 그 흉상의 새로운 안식처는 왕가의 계곡에 있는 무덤이 아니라 지하 깊숙한 축축하고 차가운 소금 광산이었습니다.
그곳 어둠 속 금과 그림이 가득 담긴 상자들 사이에서 흉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백조처럼 부드러운 목과 고요한 시선은 전차의 굉음과 사이렌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미군 병사들이 광산에서 이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품은 황폐해진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은 문화적 부활의 상징이자 문명의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은 시대를 초월한 보물입니다. 박물관 섬의 보석이자 독일의 문화적 보물이 되었으며 수십 년간 이 작품의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실패로 끝난 이집트와의 영원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운명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자들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극소수의 학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금으로 가득 찬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돌에 새겨진 기나긴 승리의 기념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녀의 시선이었습니다. 도시의 함락, 그녀의 이름에 대한 기억의 상실, 제국의 몰락,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녀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네페르티티는 아름다움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왔습니다. 그녀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산산이 조각난 세상 속 불멸의 얼굴, 영원한 아름다움만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침묵의 통치자가 3500년의 시면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